안녕하세요. 퀴스카 기초 세미나 담당자 권승빈입니다. 오늘 기초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퀴계 허준 교수님 CIS 랩 소속 송주현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십니다. 송주현님은 양자통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은 Measurement Device 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은과 후의 Measurement Device Independent Two Field Quantum Key Distribution을 중심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럼 송주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소속 송주현이라고 하고요. 제 말이 잘 들리실까요? 예, 잘 네. 들립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Measurement Device Independent QKD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어, 시작하기에 앞서 그래도 QKD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적인 개념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B84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했으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 네, 지금 현재 암호화 체제는 소인수분해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퀀텀 컴퓨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생기게 됐고, 그중에서도 쇼어 알고리즘이 이 소인수분해 문제를 다항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호화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퀀텀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고, 나머지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입니다.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적인 특성들을 이용해서 보안이 된 키를 주고받자라는 이 물리학적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는 퀀텀과는 관련이 없고 그냥 더 어려운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안전한 수학 문제를 고안을 해서 그 수학 문제로 보안성이 강화된 그런 암호키를 주고받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적인 특징, 그러니까 논 클로닝 티오리엄 자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안성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아무리 퀀텀 컴퓨터가 성장을 해도 이 보안성이 해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 보니까 이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퀀텀 채널들을 다시 이제 다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퀀텀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 수학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이 암호화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보안성을 증명하는 논클로닝 티오리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클로닝 티오리엄은 어, 알려지지 않은 퀀텀 스테이트를 이제 복사할 수 있는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티오리엄인데요. 우리 한번 두 개의 psi와 phi의 퀀텀 스테이트를 준비를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클로닝 머신이 있다고 하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가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스테이트로 내뱉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스테이트 내뱉을 수 있냐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일을 normalize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만약에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U를 어플라이를 해주면 얘의 U를 어플라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E에다가 U를 어플라이 하면 그 위에 있는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사이에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식이 정리가 되게 되는데, 얘를 살펴보면 오르토고널하거나 아이덴티클한 스테이트들만이 클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 클로닝 티오리입니다. 이제 클로닝을 할 수가 있지만 오직 오르토고널한 아이들이랑 아이덴티클한 스테이트들만이 클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모든 스테이트들을 복제할 수 있는 클로닝 머신이라는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BB84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면요. BB84 프로토콜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와 밥이 키를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되는 키가 꼭 뭐 앨리스가 원하는 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랜덤한 비트를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한 비트들이 준비되게 된다면 앨리스는 또 이 비트를 전송할 랜덤한 베이시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베이시스와 빛과의 관계는 이제 지금은 폴라리제이션 베이스 비비팔사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수평 평광, 수직 평광 뭐 이런 식으로 다이어고널 평광, 안티 다이어고널 평광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이거는 이제 실험 셋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샌딩 베이시스를 정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정해진 랜덤 빛이 0이고, 두 번째로 정해진 샌딩 베이시스가 다이어고널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렇게 다이어고널한 평광 상태가 전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채널을 통해서 밥한테 전송이 되게 된다면, 밥 또한 랜덤하게 receiving basis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밥이 선택한 베이시스가 앨리스가 선택한 베이시스랑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쭉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어, 대각평광을 받게 되었을 때 답이 수평평광 HV 베이시스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50%의 확률로 0이 될 수도 있고 1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50%의 확률로 1이 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통해서 이 포톤 로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시브를 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을 보냈는데 다이어고널 베이시스를 통해서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안티 다이어고널한 평강 상태를 전송을 하게 됐는데 밥도 마찬가지로 다이어고널한 베이시스를 선택을 해서 이제 빛 1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요. 이제 이거는 퀀텀 채널을 통해서 포톤을 주고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클래시컬한 채널을 통해서 둘이 사용한 베이시스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밥이 나는 이 베이시스랑 이 베이시스 이것들을 선택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앨리스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나랑 맞는 베이시스고 얘도 나랑 맞는 베이시스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프림을 해줍니다. 그러면 답은 둘의 베이시스가 다른 경우에는 50%의 확률로 다른 빛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은 빛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베이시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베이시스를 선택한 경우에 빛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밥이 이제 에러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개의 비트들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그 빛이 자기와 같은지 판단을 해보고 그걸 체크를 함으로써 에러율을 계산을 하고 도청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갖게 된 거는 이제 1, 0, 1, 1인데요. 사실 이 이후에도 뭐 에러 커렉션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앰플리피케이션 같은 후처리 과정이 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프로토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BB84 프로토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페이스 베이스 비비84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페이스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위상차를 이용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위상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앞에서 폴라리제이션은 프리스페이스에서 많이 이용하고 페이즈는 유선 채널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샌딩 유닛과 리시빙 유닛에 보면은 페이스 모듈레이터 같은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 얘네가 편광 상태에 따라서 페이스 모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선 채널 안에서 평광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평광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는데, 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페이즈 모듈레이션에 들어가면 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선 채널에서 평광 조절이 중요하고, 그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유선 채널에서는 위상차를 이용한 비비84 프로토콜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살펴보면 아까는 베이시스가 홀리젠털을 통과를 하냐, 베이시스를 이용하냐, 다이어고널 베이시스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프로토콜이 정해졌다면 이번에는 위상차로 그 얘네를 이제 인코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이시스 1은 파이만큼 인코딩된 것을 state 1이라고 두고 베이시스 2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의 위상을 인코딩을 하면 베이시스 2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0이랑 파이만큼 앨리스에서 인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LD에서 레퍼런스 페이스가 0인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갈라지게 되면 위의 펄스는 0이 되고 아래 펄스는 이 페이스 모듈레이터에서 파이만큼의 V 파이를 가해주면 파이만큼의 위상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 아래쪽은 딜레이드 된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늦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 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앞에는 이제 0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펄스가 가게 되고 뒤에 파이만큼 위상이 변한 펄스가 딜레이되어서 따라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또 빔 스플리터로 쪼개져가지고 위에랑 아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앞서서 V파이만큼을 가해줘서 파이만큼 이상을 변하게 했다면 여기가 0이랑 파이가 되고 우리 여기에 음 0을 그러니까 밥에서는 베이시스 1을 선택해서 0만큼 페이스 모듈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하면 0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났을 때는 0파이만큼 만났기 때문에 컨스트럭티브 포트에서는 0이랑 파이만큼의 위상이 만나서 이거는 무시하시고 두 개가 0이랑 파이가 만나면 상세 간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포트에서는 아무것도 관측이 되지 않고 디스트럭티브 포트에서는 이제 펄스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서서 있던 폴라리제이션 베이스 BB84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페이스 모듈레이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BB84 프로토콜, 그리고 QKD 프로토콜이 보안성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됐지만 그 디바이스 자체의 문제, 소스, 광원의 문제,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보안성이 증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택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PNS 어택만 잠깐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택은 Measurement Device Independent QKD에 대해서 볼 거기 때문에 Measurement Device인 디텍터 어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이유는 PNS 어택이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PNS 어택 같은 경우에는 포톤 넘버 스플리팅 어택입니다. 그래서 포톤이 우리가 싱글 포톤을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 싱글 포톤 소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감쇄된
레이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쇄된 그 확률적으로 0이나 1이나 두 개의 포톤이 존재할 수 있는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문제점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브스트로퍼는 무한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앨리스가 보낸 이 펄스의 파워를 측정을 하고 있다가 아 얘가 단일 광자가 아니네 하면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광자 하나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앨리스와 밥이 베이시스를 공유할 때 이 그 포톤을 측정해서 그 빛을 탈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어택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디코이 스테이트이라는 패치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BB84 프로토콜은 굉장히 기본적인 프로토콜이고 이런 어택 모듈들을 계속 생각을 해 가면서 이제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디텍터에 관한 어택은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는 단일 광자로 QKD 프로토콜, 그러니까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처음에는 로우 파워인 경우에서만 보안성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디텍터에 만약에 하이 파워, 그러니까 굉장히 센 빛을 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한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만약에 이 세임 베이시스에서 이렇게 잘 측정되고 있는 디텍터에다가 강한 빛을 쏘이게 된다면요. 그 빛이 블라인딩 효과를 해서 광원이 들어와도 이브가 더 센 빛을 주고 있을 때 아무것도 측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 조금 더 강한 빛을 가할 시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디텍터를 클릭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텍터 블라인딩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precise mathematical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precise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현한 그 디바이스들 자체들은 전부 다 이제 퍼펙트한 상황이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임퍼펙션조차도 다 계산을 포함시켜가지고 완벽한 보안성을 증명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첫 번째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나 실제로는 이제 정말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PNS 어택의 해결책으로 말한 디코이 스테이트와 같은 패치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를 가해줬을 때 이 디텍션 블라인딩 어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얘의 문제점은 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키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안성이 증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패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어택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어, 건데 이 어택 모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컨디셔널한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주어주고 시큐리티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QKD인데요. 디바이스가 트러스티드 되지 않더라도 어, 보안적으로 강한 QKD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QKD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벨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CHSH 부등식 같은 거를 시스템 상에서 적용을 해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하면서 시큐리티가 개런티 되고 있냐라고 판단을 하는 모델인데요. 얘는 사실 실험적으로 구현이 매우 어려워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Measurement Device Independent QKD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easurement Device Independent QKD는 이제 그 measurement device인 딕텍터가 출시되지 않더라도 보안적으로 강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DI QKD를 살펴봅시다. MDI QKD는 사실 앨리스와 밥은 또 똑같은 BB84 프로토콜을 수행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간에 노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찰스라고도 할 수 있고 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앨리스와 밥 외에도 중간에 노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찰리는 사실 앞서 말했듯이 디텍터를 인디펜던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찰리에다가 디텍터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찰리는 trusted 노드일 수도 있고 untrusted 노드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블라인딩 어택에 대해서 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요. 어,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앨리스와 밥이 광원을 각자 찰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찰스에서 앨리스가 보낸 것과 밥이 보낸 것에 대해서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로 측정된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공개된 측정 결과로 앨리스와 밥이 각자의 키를 알게 되는 그런 플로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보안성은 EPR 프로토콜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뭐 개념적으로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PR 프로토콜을 설명을 해보자면 인탱글먼트 스와핑을 수학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앨리스가 첫 번째로 얽힌 광원을 하나를 준비를 하게 되고 밥이 얽힌 광원을 하나 준비를 하고 그 각자의 얽힌 강원 중에 하나를 찰스한테 보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찰스는 앨리스가 보낸 것과 바비 보낸 것 두 개에 대한 벨세이 메저먼트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갖게 되면 이 앨리스의 첫 번째 강원과 밥의 이제 두 번째 강원이 서로 직접적인 간섭은 없었지만 이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로 두 개의 인탱글먼트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각자의 인탱글먼트를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통해서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상황을 인탱글먼트 스워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앨리스는 자기에게 남은 것, 밥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두 개 이제 인탱글먼트 기반으로 둘의 광자 상태를 알게 되는 이런 EPR 프로토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얘네 스텝 2와 스텝 3가 커뮤테이트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꿔도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순서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메저먼트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QKD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찰스가 벨스테이트 메저먼트를 함으로써 앨리스와 밥이 각자 어떤 그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아마 이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앨리스가 소스를 준비를 하고 밥이 소스를 준비를 해서 각자 이제 각자의 광원을 디텍터에게 보내게 되면요. 이 찰스와 이브는 이제 trusted 노드일 수도 있고 untrusted 노드일 수도 있는데 untrusted 노드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measurement independent QKD이기 때문에 얘가 untrusted에도 이 시스템을 잘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앨리스가 horizontal
그러니까 HV 베이시스에서 앨리스와 밥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이 동일했던 경우에는 이 디텍터에서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할 때 두 개 다 그 프사이 플러스와 프사이 마이너스 상태가 0으로 관측이 되고요. 만약에 HV 베이시스에서 두 명이 다른 스테이트를 보내게 됐으면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했을 때 두 개가 각각 2분의 1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확률로 프사이 플러스가 검출될 수 있고 2분의 1 확률로 프사이 마이너스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DA 베이시스에서 둘이 같은 스테이트를 준비를 했다면 그러면 이 디텍터, 그러니까 찰스에서는 프사이 플러스 상태에서는 1만큼의 확률로, 그 다음에 프사이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둘이 다른 스테이트 준비를 했다면 프사이 마이너스 상태에서만 관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앨리스가 프리페레이션을 하고, 밥이 프리페레이션을 했을 때, 두 개가 이제 찰스에게 보내서, 찰스가 벨세일 메저먼트를 했는데, 프사이 플러스에서 관측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앨리스와 밥이 자기 본인이 horizontal basis를 통해서 보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 아, 그러면 밥은 나와 다른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싱글 포톤인 경우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weak coherent pulse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어, 비율이 조금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HOM 디텍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의 오류 때문에 얘가 완벽히 1, 0이 아니라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베이시스로 이용해서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키 제너레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키 제너레이션에서는 HV 베이시스를 이용을 하고 이 DA 베이시스 값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를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앞서 말했던 디코이 스테이트 경우에처럼 만약에 25%가 나오지 않고 에러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도청자가 있구나, 뭔가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구현된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Z 베이시스, 그러니까 QBR-Z가 이 위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QBR-X가 아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위의 경우에는 QBR이 되게 미미하게 나왔죠. 그래서 잘 나오고 있고 위의 경우에서도 25%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DI QKD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앨리스와 밥이 보내는 광원 두 개가 indistinguishable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구분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펙트럼들이나 아니면 타이밍이나 형광 상태나 레퍼런스 페이즈를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트윈필드 QKD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윈필드 QKD는 사실 MDI QKD라기보다는 MDI QKD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얻어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윈필드 QKD가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QKD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는 되게 long distance에 대해서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km 디스턴스 이상을 가능토록 하는 QKD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 시스템처럼 작용을 하는데 퀀텀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가장 약간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윈필드 QKD의 구조를 보면 앞서 살펴본 메저먼트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QKD와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고 가운데 찰리가 메저먼트를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 앞에 MDI에서는 찰리가 벨스테이 메저먼트를 진행하고 있던 것에 반해서 여기서는 그냥 싱글 포톤 디텍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싱글 포톤 디텍션을 진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은 뭐냐면요.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는 LES에서 넘어온 포톤이랑 밥에서 넘어온 포톤 두 개를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손실이 된다면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트랜스미턴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투과율 두 개의 제곱의 키 제너레이션이 비례하게 되는데요. 이 트윈필드 QKD 같은 경우에는 싱글 포톤 디텍션이다 보니까 키 제너레이션 레이트이 트랜스미턴스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제너레이션 레이트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트윈필드 QKD는 또 이 사진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이 BB84 프로토콜에서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BB84 중에 페이스 베이스 BB84가 다음과 같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 페이스 베이스 BB84에서 시스템을 이퀴밸런트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베이스에서는 딜레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딜레이 라인만 잘 유지가 된다면 B와 같이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제 이퀴벌런트하게 바꾸면 두 개를 따로따로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따로 표현을 하게 되면 C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앨리스도 소스를 보내고 밥도 소스를 보내서 찰리가 디텍션을 하는 BB84 프로토콜처럼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시간에 쫓겨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아마 논문들 찾아보시면 되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실험적인 부분에서 뭐, 네, 이런 것도 실험 셋업이 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이 트윈필드 QKD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에서 뭐 페이스 레퍼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트윈필드 QK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간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소스의 페이스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게 실험적으로 페이스 럭킹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디텍터 블라인딩 어택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아예 통신 자체를 사보타주하는 공격인가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 디텍터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통신 자체를 사보타주 한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예 밥이랑 앨리스가 서로 통신을 못하게 만드는 어택인가요? 아니면은 정보를 통신에서 빼가는 어택인가요? 이게? 아, 못하게 하는 쪽에 가까운데요. 못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얘가 만약에 그 센 광원을 쐴 때 블라인딩 되는 효과도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더 센 광원을 하면 앨리스가 보낸 것과 상관없이 이브가 원하는 대로 디텍터 제로에서 클리킹 혹은 디텍터 원에서 클릭 현상을 이렇게 클릭하는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원하는 대로 그 밥이 얻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 뒤에 혹시, 소개해 주신 프로토콜들이 디텍터 블라인딩 어택에 대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어느 부분에서 더 안전한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본 이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와 밥이 디텍터, 밥 자체에 디텍터가 속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텍터가 공격이 되면 밥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MDI 프로토콜에서는 찰리의 디텍터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 찰스의 디텍터를 공격했을 때 이브가 얻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신 건지 는 이해를 했는데, 저, 제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네. 그러니까 앨리스가 보냈을 때 이제 그 MDI QKD 같은 경우에는 밥한테 조작된 정보가 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시다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